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김동수입니다.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미국 연준이 20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 시사, 경기 회복 지원 초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현행의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을 시사했다. 경기 회복 과정에 일정 기간 물가가 목표치인 2%를 넘더라도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평균 물가 안정 목표제를 명시하고, 이런 맥락에서 최대 고용 달성 시점까지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연준은 이날 기준금리를 현 0.00에서 0.25%에서 동결한다고 밝혔다. 연준은 성명에서 노동시장 조건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최대 고용평가와 부합하는 수준에 도달하고 물가가 2%까지 오르면서 일정 기간 2%를 완만하게 넘어서는 궤도에 도달할 때까지 현 금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여러분,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인하시키는 것은 민감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은 세계적으로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실물 가치는 오르는 구조입니다. 원래는 미국에서 2023년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무래도 인상 시점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률이 2% 이상이고 자연 실업률이 4% 미만인 경우에 대체적으로 인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번 사태 재확산으로 소비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업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0.00에서 0.25%로 동결시킨 겁니다. 구체적으로 통화정책 목표를 최대 고용과 조화로운 2% 물가 목표 달성 대신 최대 고용과 장기간에 걸친 2% 물가 달성이라는 문구로 바꿨다. 또 물가 상승률이 2%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는 것으로 예상될 경우 과거처럼 선제적으로 긴축 기조로 돌아서지 않겠다는 말이기도 하다. 긴축 기조로 돌아서지 않겠다는 것은 쉽사리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현재의 매우 확장적인 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번 성명은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2% 물가 목표로 빨리 되돌아가는 데 있어 매우 강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롬 파월 의장은요, 물가 상승률이 평균적으로 꾸준하게 2% 이상이 되고, 그리고 고용이 촉진되고 확대가 되어야만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기준금리를 0.00에서 0.25%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OECD에 의하면요,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6월 기준은 마이너스 7.3%에서 9월 기준에 마이너스 3.8%가 달성될 거라고 발표했는데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번 사태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며 플러스 4%에 달하는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은 미국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평균적으로 꾸준하게 2% 이상이고 고용이 확대되고 실업률이 줄게 되면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빨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뉴시스 기사입니다. 서울 노도강 아파트값 강세, 매수세는 하락.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노도강입니다. 노원, 도봉, 강북구를 중심으로 여전히 상승 중이다. 다만 매수 문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지난주 0.35%보다 소폭 상승한 0.37% 올랐다. 한편 서울의 매수 우위 지수는 92.1로 지난주 96.2보다 하락하며 매수자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KB 리비온 관계자는 매수 우위 지수는 지난주 이후 2주 연속 100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매매 가격도 영향을 미쳐 보합 내지 하락의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러분, 서울에서 매수 우위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매수자들의 발길이 끊겼다는 것입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의하면
14일 기준 플러스 0.01% 상승폭이 3주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710과 84 공급 대책의 영향과 재확산에 따른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9억 원 이하 및 신축단지 위주로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김현미 부동산 상승세 멈춰 시장선 문정부 출범 후 40% 올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대책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멈췄다고 밝혔다. 시장 흐름에 약간의 변화가 보이고 있다. 부동산 상승세가 서울은 0.01%가 된 것이 4주에서 5주가 됐고 강남 4구는 0.00%라며 이같이 말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날 시장에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이 평균 40% 올랐다. 하나금융연구소는 발표가 나온 가운데 단기 상승세 둔화를 정부 대책 성과로 평가한 것은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장관은 이날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승됐더라면 부동산 투기 욕구가 많이 제어됐을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열풍을 전 정권 탓으로 돌렸다. 그는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형해화됐던 기간이 있었다. 그것이 유지되었다면 다주택자들의 투기 욕구가 많이 제어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모두 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맞는 얘기도 있고요. 좀 문제가 되는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요, 규제와 완화 정책 반복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어쩌면 필요하게 될 수 있겠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규제하고요. 또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게 되면 완화 정책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지일관 규제 정책만으로 무려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성이 강해져 풍선 효과만 발생하다 보니 가격이 폭등한 것입니다. 너무나 규제도 안 되는 이유는 만약에 경기 침체기에 완화 정책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도 있어 오히려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에게 방향성과 신뢰성과 일관성과 예측성이 없다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사실 규제 내용 자체가 너무나 복잡합니다. 전문가 집단들도 사전 학습을 하지 않으면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상담을 해주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무슨 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말이죠. 김현미 장관은 전 정권 탓으로만 돌리기보다는 집값 폭등을 가져와 소득 양극화는 물론 불평등이 심화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무능함을 스스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원 기사입니다. 내년부터 1년 내 아파트 팔아 5억 원 벌면 양도소득세 3.5억 원 떼간다. 직장인 A씨는 내년 아파트 처분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6월부터 1년 미만 아파트를 팔 경우 7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2년을 보유한 뒤 팔아도 60%의 세금을 내야 한다. A씨가 아파트를 팔아 5억 원의 차익을 거둔다면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돈은 무려 2억 9,850만 원에서 3억 4,825만 원에 달한다. 우선 이번 법 개정을 통해 1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를 계산하면 2주택자로 분류돼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만 당장 분양권이 주택수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일부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내년 6월 1일부터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과세 형평이 제고됩니다. 즉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됩니다. 1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70%입니다. 또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면 60%니까요.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66%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분양권이 확대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 인상이 되는데요. 내년부터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만 60%가 됩니다. 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2분의 1씩 소유하고 있다면 절세를 많이 해왔는데요. 만약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만 60세 이상이면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 만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보유했다면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를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9억 원 미만의 주택은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은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가주택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부부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연로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을 때는 혜택이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기사입니다. 월세도 대출받아 낸다. 6조 월세시장, 은행들 속속 진출. 국내 시중은행이 월세자금 대출 상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기존 전세 매물이 월세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어서다. 은행 월세 대출은 신용대출 가운데 하나인 마이너스 통장과 동일한 프로세스를 갖는다. 대출을 신청할 때 부동산에서 작성한 월세 계약서를 제출하면 전체 월세 계약 기간으로 한도가 설정되는 시기다. 가령 월세 50만 원으로 2년을 계약했다면 대출 한도는 전체 월세 납부세액인 1,200만 원입니다. 월세 100%를 대출 받을 수 있지만 지정된 날짜에 집주인 계좌로 직접 송금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은행 월세 대출 금리는 신용대출과 비슷한 수준이다. 4대 시중은행 월세 대출 상품의 최저 금리는 연 1.54%, 우리은행 평균 2%대 중반대다. 다만 월세 계약이 끝나면 일시 상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월세 계약이 연장되면 대출 상환을 연장할 수 있지만 계약이 끝나면 대출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은행들은 관련 상품을 내놓고 있다. 여러분, 이 내용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금융권에서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신 업무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불확실성 시대에 금융기관도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면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사태 재확산으로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나타나고 있어 금융시장도 변동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도 외외일 수는 없습니다. 혁신이 요구되는 상황 속에 신상품을 출시해서 이익을 창출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사태 이후 세계에서 국가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쟁력 원천은 무엇이고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가 우리의 숙명이자 과제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